오늘의 뜬 뉴스를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배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이 시간에만 해도 9대6, 8대7, 8대7, 9대6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1대4. 시국 상황으로 봐서는 4대11이 나올 것 같기도 했는데 11대4. 이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자멸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멸. 그 자멸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거 초반에 공천 파동을 스스로 자초를 했죠. 그런 점에서 이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 열기를 오히려 식혀버린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거 구도의 문제인데요. 자, 애당초 이번 730 재보선을 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미니 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적 단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선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니 총선이라고 본다면 따라서 어떤 이 그 선거구를 뛰어넘어서 전체 선거판을 좌우할 수 있는 선거 구도를 짰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은 선거 구도를 짜지를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구도를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물에 의존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그 선거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틈이 많이 벌어졌고 오히려 거기서 새누리당의 예를 들어서 뭐 혁신 정렬이라는 내것저것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이 혁신 이벤트를 펼쳤고 또 경제 활성화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이게 먹혀들 수 있는 소지를 새정치민주연합 스스로 부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선거 구도의 어떤 프레임의 대결 뭐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아예 프레임이 없었다 이렇게도 이제 보시는 거군요. 뭐 좀 이건 뭐 결과론이 아니라 과정에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그 730 재보선에서 그 야당이 짰어야 되는 선거 구도가 뭐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그렇게 됨으로써 선거 구도를 짜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난항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풀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일종의 양수겸장의 차원에서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선거 구도를 짰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에서도 일부 그런 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시작부터 뭔가 구태로부터 탈피하는 참신한 모습을 야당이 보여준 게 아니라 역시 또 전략공천 때문에 소란스러워지고 이게 이제 자멸로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보실 모양입니다.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물론 최고인들도 사퇴합니다마는 공동대표 둘이 물러납니다. 두 사람의 리더십을 이번 재보선에서 평가한다면 어떠십니까? 이미 이제 그 사의를 표명한 그 두 공동대표관데,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지방선거와 이번 730 재보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거 구도를 적극적으로 짜고 야당은 그러니까 좀 그 표현이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의 분량 중에 하나는 반대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서 여당과 그 집권층을 견제를 하는 기능이 야당의 제1의 기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그 구도를 짜고 거기서 전선을 펼치고 여기서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해 들어가면서 그 야하 성향의 어떤 지지자들을 결집을 시키고 나아가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이것이 가장 정석에 가까운 부분인데 선거 구도를 짜는데 소극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능력의 문제 이전에 상당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명 야당의 길, 강성 야당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거부감 비슷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 두 공동대표의 리더십에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게 색깔이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패착으로 나왔던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공천파동을 말씀드렸는데 공천파동 같은 경우는 이 730 재보선까지 끝나고 나서 이후 이제 당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염두에 두면서 이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개파의 논리에 의해서 나타난 측면이 있거든요. 바탕에는. 이 점도 함께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뭐 어차피 이렇게 된다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끌고 나가야 될 텐데 뭐 어떤 식으로든 지금 당을 확 바꿔야지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패가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라고 하는 것은 좀 한시적인 것 같고요. 이제 이 대행 꼬리표를 떼면서 누군가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혁신 드라이브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좀 비교를 해야 될 게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관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위기에 빠졌던 새누리당을 그러니까 그 추스리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데 동력이 됐던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혁신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지만 혁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제대로 안 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형으로 감으로써 실권을 쥐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혁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이 당내에서 없었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후 정말로 제대로 혁신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구가 앉는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 밖의 인사라도 모셔가지고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조금은 열릴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야권 얘기만 했습니다. 여권 얘기도 해보죠. 청와대와 여당 둘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그런데도 압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존 성향을 상당 부분을 중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무성 체제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 공간은 넓어지게 될 텐데,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당과 청와대 간의 수평적인 관계로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공존체제로 가면서 협조체제가 유지가 되겠지만 당의 목소리가 조금은 더 커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의 가늠자가 새누리당의 윤상현 사무총장이 오늘 자기는 할 일 다 했다면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 살림을 사무총장이 거의 이제 도맡아시피 하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가를 보면은 김무성호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모든 게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포진이 되는가가 그 다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뜬 뉴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